대전에 있는 국립과학관에 가면 한쪽 그 마당에 위대한 과학자 형상이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 아리스토텔레스와 장영실이 세 사람이 있어요. 같이 관람을 하러 갔던 사람이 왜 이 사람들이지? 과학자라고 하면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아니면 노벨상을 최근 받은 누구라든가 뭐 왓슨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얼토당탁에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과 장영실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세 명의 과학자는 강력한 군주의 지원을 받은 세 명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과학 자체로서도 업적을 남겼지만 실제로 국가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시대를 만든 그런 과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세계의 비전을 심어주고 그 야망을 가진 알렉산더가 지중해 세계를 제패함으로써 강력하고 광대한 제국의 황제가 되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학문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의 모든 학문체계 과학을 발전할 수 있는 큰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얄 소사이어티라는 만들고 뉴턴을 이제 수장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로얄 소사이어티의 왕립 아카데미 학회장을 평생 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것이 영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18세기, 19세기,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만들 수 있는 산업혁명의 어떤 기반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종대왕이 국가를 크게 발전시키고 국력을 발전시키는 토대를 과학기술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이 전 세계 유례 없는 역사 호흡이 긴 조선 왕조를 500년 동안 지속했거든요. 전 세계 역사에서 500년 동안 왕조가 지탱된 케이스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대에 사실은 무너져 내렸고 유일하게 로마가 1000년 이상 지중해 세계하는 제국으로 했었지만 징기스칸이라든가 그 중국의 대부분의 왕조가 되게 200년 남짓이에요. 다 무너졌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이제 고려 왕조와 조선 왕조가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 유례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조선 왕조가 당시 세종대왕 왕시에 세종대왕의 치세가 뭐 한 30년 남짓한데 그 30년 동안의 통치를 통해서 굉장히 굳건한 왕국의 국력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세종대왕 자신이 굉장히 뛰어난 학자이고 과학자이고 그렇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이제 한글을 만들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한글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국가체계를 토대를 닦는데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한글이라는 것이 세종대왕의 어떤 통치 철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기하학은 제왕학의 일부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가가 토지,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국가를 쇠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20세기 초 중반까지도 여전히 농토가 중요하죠. 경작지가 중요합니다.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경작지가 모든 부와 또 국가의 국력하고 직결됩니다. 그러면 경작지가 크게 있고 그 경작지를 관리하는 체계는 되게 비슷합니다. 그 왕국이라고 하면 그 토지는 기본적으로 다 왕의 땅입니다. 근데 왕이 그 넓은 땅을 혼자서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귀족들에게 땅을 적당하게 분배를 해요. 그럼 그 귀족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토지를 나눕니다. 경작권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작된 곡식 중에 일부를 귀족들한테 바치고 귀족은 국가에다 세금을 바치고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귀족들은 힘이 세고 절대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착취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나오는 소출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게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귀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은 조금씩 덜 내고
백성들로부터는 너무 많은 곡식을 빼앗게 되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소출을 걷어들이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연간 소출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일 수 없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추구기를 만들었거든요. 피해량이 소출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런 역할을 장영실 같은 과학자한테 엄밀하게 엄격하게 만들도록 지시를 하고 또 거기에 결과를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귀족들 입장에서는 세종대왕의 그런 엄격한 과학적인 관리라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왕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국가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착취하더라도 백성들이 국가의 부당함을 이제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세종대왕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합니다. 신문고도 그런 것의 일환입니다. 세종대왕 이전의 신문고는 국권을 이제 침탈하기, 반란의 기밀을 고변하는 그런 일종의 감시장치였죠. 하지만 세종대왕 때는 이것이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백성이 귀족들의, 양반들의 횡포를 고소하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신문고를 두들기려면 서울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여기 저 남쪽 바다로부터 한 달에 걸려서 신문고를 두들기기 위해서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세종대왕은 순행을 합니다. 출장을 가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 격쟁이라고 해서 꽹과리를 쳐요. 그러면 꽹과리를 치는 백성을 친결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또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양반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 상소문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한자를 배우려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3년, 4년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한글 만드는 것에서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아니 이 무식쟁이 농민들이 한글로 마구 써가지고 임금한테 고저지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해먹겠어. 그런 걸 본능적으로 느껴가지고 한글을 만드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거를 세종대왕은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기어이 한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글은 굉장히 배우기 쉬운 글자예요.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이것이 한국 아이들이 훨씬 경쟁력을 맡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세종대왕의 정치 철학과 리더십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